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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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 이어서 엔카인드 출판사의 김태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1부 지나오면서 어떠신가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고 두 분이 진짜 너무 최고예요. 편하게 해주셔서 아니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1부 내내 약간 청취자 청취자 역할에. 마인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부 주제 마지막에 태경 작가님께서 살짝 읽어주셨는데요. 2부 어린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근데 태경 작가님 아까 오셨을 때 저희가 갖고 온 책을 보고 이거를 어린 나에게 읽어준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어리다는 기준이 세 명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년기 쪽이었고 두 분은 이제 청소년 쪽. 네. 작가님들 어린 시절에 책 많이 읽으셨나요? 저 때는 좀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책을 많이 읽히려고 책 읽으면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이는 게 인기였거든요. 적어도 네네. 저희 동네에서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100권을 채우면 자전거를 사준다. 아. 막 이런 동기부여까지.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양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구미호전 그거 10번 읽고 어떻게든 100개 채우려고 네, 이제 의도 목적이 딴 데에 가 있었던. 그래서 많이 읽었던 양과 시간에 비해서 이렇게 풍부한 지식이나 깊은 식견이나 이런 건 얻지 못했다. 지금 작가님은 어떤 책 주로 읽으셨나요? 저는 그 옛날에 웅진이었나? 그 책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아주머니가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선정한 책 5권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는 시스템으로 이제 주입식으로 이렇게 책을 읽혔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읽기 편한 동화책, 그림책, 아니 만화로 된 이야기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떤 책을 또 갖고 오시려나 했습니다. 그럼 렌탈 시스템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문 앞에 걸어두면 이제 다시 수거해 가시고. 맞아요. 너무 신박하다. 그걸 독립출판에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지만 작가님 혹시 어떤 책들 많이 읽으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약간 그런 거를 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수준이라는 게 이제 글씨의 양을 이제 뜻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동화책 같은 거 읽다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갑자기 만화방을 많이 출입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비슷하군요. 저 너무 두려워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MZ세대 분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막 만화책이 뭐지? 막 이러면서 그죠. 웹툰 아닌가? 막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저희 소중한 우리 게스트 작가님, 태경 작가님부터 한번 책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저에게 다양한 감정 표현이나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는 식견? 그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겪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착하게 자라라.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만 이게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표현을 하는 그림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찰스 키핑이라는 영국 작가의 1970년대에 출간이 된 창 너머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얘기 나누면서 이 책을 보수동 책방골목에 있는 굉장히 작은 헌책방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표지가 굉장히 독특해서 먼저 손에 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다는 게 좋은 표현이고 사실 되게 무서워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린이용 그림책과 성인용 그림책을 이렇게 나누곤 하시는데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유명한 모리스 샌덱이라는 작가가 한 말 중에서 어린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감정을 어른들이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리스 샌덱 작가도 유태인 그 가족 출신이어가지고 전쟁의 아픔이나 홀로코스트나 그런 걸 겪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둠과 불안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림책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 그림책을 어른용 그림책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하면 입을 뚫어주겠다. 이렇게 되게 거칠게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왜냐면 모리스 센텍 작가의 그 책들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아이들이 보기에 폭력적이거나 위험하다거나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셋이라고 얘기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네. 명언이네요. 네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네. 그래서 이 찰스 키핑 작가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그 유명한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나 존 버닝엄과 함께 영국의 제3대 작가로 꼽히는 유명한 영국 작가예요.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우울증을 앓고 이제 정신병동에도 이제 있었던 과거가 있고 2차 전쟁을 나가서 이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그 사람의 작업은 좀 더 우울하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 저에게 다양한 감정 표현과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성인분들이 어린이들의 책을 규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모리슨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책들을 접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 한번 태경 작가님 말 듣고서 생각해봤는데 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거나 뭔가 잘 읽었다라는 감상으로 끝났던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모든 부모님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른분들도 보셔도 이 그림책은 마음에 쿵 하고 뭔가 느껴지실 텐데 사실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면 무서워할 책이라는 거에서 그 무서움이 요즘 호러 영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호러 영화를 보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래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왁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팝콘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놀래서 자꾸 유령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소리로도 놀래키고. 사실 진짜 공포는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1차원적인 놀래키는 거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호러 영화로 만드는 거죠.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오싹하게. 네, 그래서 이 창 너머 그림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나오게 된 건데 작가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대요.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면서 창 밖을 통해서 세상을 구경하고 이제 자기가 추측을 하고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 제목 그대로 한 소년이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요. 왜 집안에서만 있는지. 그래서 작은 창가의 그 틈을 통해서 거리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노숙하는 할머니도 나오고 지저분한 그 노숙하는 할머니의 강아지도 나오고 이렇게 마차도 등장하는데 마지막 결말이 좀 충격적인 게 그 마차에 치여서 할머니의 개가 죽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가 볼 때는 전체를 볼 수가 없고 창문이 보여주는 일부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스토리가 끝나는데 독자들은 죽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책에서 봤을 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일부러 보고 있는 단면적인 게 역시 진실의 전부는 아니지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그 거리에 가난한 사람, 뭐 일하는 사람, 여러 모습의 다채로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잘 표현하는 게 또 찰스 키핑 작가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찰스 키핑 작가가 굉장히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우울한 유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울한 작품을 하니까 우울한 유년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고 특히 10살에 이제 턴오버가 생기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돌아가죠. 그래서 10살에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서 온갖 일을 해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콜라 공장, 뭐 가스 공장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색깔 있는 사람들, 인물들이 보통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찰스 키핑 작업에서는 나오는 이유가 역시 그때 어렸을 때 자산을 작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다채로운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더라고요. 네, 몰입감이 엄청난데요. 네, 네. 작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공장에 다니고 이후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가 뭐 아직 2권밖에 안 냈지만 제 책에서도 항상 동물이 등장해요. 네. 이제 어린 곰이 등장하고 검은 여우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동물 캐릭터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찰스 키핑 작가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 이건 절대 아니고 감이 절대 아닌데 찰스 키핑 작가가 그 10살 때 할아버지네 집 뒤쪽에 마구간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1920년대 뭐 그때는 우리처럼 택배 시스템 이런 걸 다 말이 했어요. 그래서 말로 우유를 배달하고 상품을 배달하고 이러니까 항상 마을에는 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 말들을 메어놓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집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틈새로 그 말들을 구경하는 게 찰스 키핑의 낙이었는데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말 등에 태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찰스 키핑이 느꼈던 그 말의 강인함, 이 훌륭한 동물의 강력한 힘과 또 이제 털에서 오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말이라는 동물에 사랑에 빠지게 됐대요. 그래서 찰스 키핑 작품을 보면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정묘한 석판화 기법으로 그 동물들과 인물들을 묘사를 해주는데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보통 이제 많이 둥글둥글하게 그린다거나 묘사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스 키핑 작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이 달린다라는 그 역동감이 일러스트에서 전달이 돼요. 저 책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작가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오히려 약간 도슨팅 듣는 거 네. 같기도 저도 하고. 약간 큐레이션 듣는 기분이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되게 짧은 책이라서 네. 쓱쓱쓱 금방 읽으실 수 있는데 그림도 아름다워서 같이 감상하시기 좋아요. 네, 네. 저도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읽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태경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책 지훈 작가가 소개해 줄까요? 저는 종로구 통이동에 위치한 사진책방 이라선이라고 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때 방문했을 때 구입한 책이고요. 줄리오 비차리, 파울로 바르바로가 엮고 할리나님이 옮기고 열화당에서 출간된 루이지 기리의 사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네. 7쪽에 이 책에 대한 소개가 풀어져 있어요. 89년 1월에서 90년 6월 사이에 이탈리아 레조 에밀리아의 프로제토 대학교에서 진행된 루이지 기리의 사진 수업에 대한 기록이다.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강의 내용을 녹음된 오디오로 기록한 자료이므로 시간 순서와 구술된 내용의 특성에 따라 글로 정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루이지 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들을 수록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 루이지 기리가 이탈리아의 사진가예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해서 이후에는 전시 기획자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사진들이 따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필름 카메라라고 하면은 약간 좀 뿌옇고 살짝 색감이 빛바랜 듯한 느낌이 특징인데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자연물, 건축물을 많이 찍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농촌을 특히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석양이 큰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물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했고 유명한 3대 사진작가라고 했을 때 꼭 꼽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취미로만 필름 카메라를 찍는 형태여서 루이지 기리라는 사진 작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유명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가였다. 네,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필름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맞아요. 네. 뭔가 그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툭툭 찍었을 때 필름으로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그 시간도 좋은데 요즘에는 사실 한 하루도 아니고 한 2시간 뒤면은 바로바로 인화가 되다 보니까 와, 뭔가 좀 되게 디지털화된 필름 카메라다 이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필름도 비싼 거 주고 사면은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만큼 되게 선명한 화질로 맞아요. 꼽히거든요. 이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둘 다 합친 거네요. 네. 되게 생소합니다. 그게 재밌긴 하지만.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집어들었을 때 루이지 기리의 정말
되게 따스한 강의 어투가 그대로 담겨 있어가지고 굉장히 푸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먼저 했었는데 지연 작가님이 지금 이 따스한 그 뿌연 그 느낌이 특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필름 카메라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요즘에 그 영화 찍을 때 다 디지털화가 됐대요. 영화 카메라도. 네. 그런데 이제 그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영화의 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그 필름 카메라 느낌을 내려고 디올 브랜드의 스타킹을 어머. 렌즈에 이렇게 덮어서 그 어톤먼트. 네, 옛날 카메라 느낌을 날려고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디올이라는 게 좀 의아하지만 뭐 어떤 스타킹이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 왜냐면 스타킹 올이 너무 촘촘한- 투박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카메라가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아마 그 스타킹을 꼭 썼지 않았나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NS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에도 그냥 씌워서 네. 촬영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디지털 필터하고 다르게 느낌이 오묘해요. 맞아요. 빛과 필름에 대한 이야기부터 카메라 비율같이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도 모두 담겨 있고요. 이게 90년대 강의를 바탕으로 한 녹음본이다 보니까 안에 필름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의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이 책을 어렵지만 물론 한번 접했다면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라고 하면서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어린 나에게 좀 읽어주고 싶은 책으로 추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노하우를 담은 에세이 같은 느낌. 네. 네,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 되게 개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책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 혼자 색깔이 다른 책을 가져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이거 보고 막 갑자기 고등학교 때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쵸.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억의 만화책을 가져왔는 제목은 후르츠 바스켓입니다. 자, 투니버스 세대 빨리 나오세요. 그쵸. 투니버스 봐줘야죠. 봐줘야죠. 그래서 이 책은 서울문화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순정 만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진짜요? 네,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북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그냥 만화방 가서 이제 신간 나왔어 이러면은 300원 주고 빌려보고 맞아요. 그래서 막 왜 신간 또 빨리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책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23권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23권을 낸 그 작가님의 손목이 걱정하는 어른이 되었지만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아예 손이 아예 안 움직여서 중재를 하신 적도 아이고. 있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만화책 이제 줄거리를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 수도 있지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토오루라는 고등학생 소녀가 나오죠. 토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 집에 머물다가 잠시 공사하느라 나와서 살아요. 텐트에서 살아요, 심지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마라는 어떤 집안의 뒷뜰 같은 데에서 잠시 신세를 친 건데 또 이제 동년배 같은 학급 친구 중에 소마 유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게 되죠. 토마라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 이성에게 안기면 동물로 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시비지라는 그 개념을 이 만화책 통해서 어렸을 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시비 동물. 맞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양이로 변하는데 고양이는 이제 시비지 안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양이를 하도 언급하니까 아, 시비지 중에 고양이가 있나 보다.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네. 만화를 다 보고 나시면은 왜 고양이가 없지?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되게 천대받잖아요. 맞아요.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저도 그 단편적이니까 이제 혼다 토오루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남들에게 베풀기만 하는 삶을 사는 걸 봤을 때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주기만 하는 거야? 왜 주변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밖에 없어?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읽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마감에 치이는 어른이 되어서 밤 12시에 읽는데 너무 다정한 사람인 거예요, 토오루가. 순수한 다정함. 예. 그래서 정말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마저 내가 먼저 수용해서 너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정말 이보다 더 성숙한 어른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밤에 막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읽기도 했지만 좀 어른이 돼서 좀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새삼스럽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번에 이제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태관 작가님의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하셨나요? 맞아요.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고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 분들이 보셔도 너무 공감하고 너무 이렇게 재밌게 맞아요.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업이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순수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후르츠 바스켓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네. 감동. 네. 제가 그걸 말할까 말까 했는데 생략했거든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해주세요. 이게 그 토오루라는 친구가 아무래도 착한 친구다 보니까 학급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서술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후르츠 바스켓이란 게임을 할 건데, 이제 자신이 만약 얘가 딸기, 뭐 너가 오렌지라면 그 이름이 불렀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오루라는 친구는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리지 않는 이름을 준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불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이러한데 혹시 작가님이 기억하는 장면이 또 따로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후르츠 바스켓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나가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오루가 제일 좋아했던 그 단어가 후르츠 바스켓인 게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 그 단어라서 네. 근데 그게 그 12간지에서 이제 소외당하고 있었던 고양이인 쿄 맞죠? 네, 맞아요. 네, 쿄가 그래서 더 토오루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정말로요. 바로 12권 결제하러 갑니다. 성인 될 때까지도 애니메이션 제일 먼저 봤었는데 네. 그 OST가 워낙에 좋았었어요. 애니메이션의 OST가. 네. 그래서 만화책을 처음에 종이책으로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약간 재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네. 했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OST 부를 수 있는데 지연 작가가 편집할 것 같아서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 1초 정도면 넣어주실 수 거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소중한 작가님을 모시고 어린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3명의 책 소개가 끝나고 우리 태경 작가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작가님 신간 나오시면 또 나와주실 거죠? 제가 열심히 해서 신간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출판은 항상 재밌게 해야죠. 그럼요. 네,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조금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있으세요? 사실 크래커스북에서 처음 이제 게스트로 불러주셨을 때 너무 영광이었던 게 독립출판이 사실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없잖아요. 네. 거의 없는데 그거를 이제 두 작가님들께서 너무 꾸준히 하고 계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독립출판이란 이런 거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해 주시면서 독립출판 페어나 혹은 펀딩이나 그런 것도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텀블벅에 크라우드 펀딩이 신간도 올라올 예정일까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제작비 조달을 위대한 후원자님께 받기 때문에 텀블벅 후원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무조건 인스타그램으로 또 소식을 접하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태경 작가님 인스타그램도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쯤에서 작가님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작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